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요전 방송에서 어 저녁을 늦게 먹어서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또 졸려워서 좀 약간 좀 그 방송을 멍하게 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좀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네. 제가 아까 해설 도중에 전체적으로 부분별로 해설을 완성시켜 놓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다 꿰어서 좀 가장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안 하고 그냥 끝내버렸네요. 예, 물론 이렇게 좀 감성이 좀 이렇게 올라온 그런 영향도 있었고, 암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을 정말 실감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아침 일찍서부터 움직였는데, 제가 뭐 생활을 하고 막 이런 동영상도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내보내고 하다 보니까 밥을 굉장히 불규칙하게 식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먹은 게 한 끼, 처음 먹은 한 끼였거든요. 뭐 돈이 없어서 어 그 쌀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각설하고,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실 때, 탄핵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전에 국제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귀에 이렇게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이제는 다들 아시죠? 어, 우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외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스텝을 잘못 밟은 측면이 있었고요. 예,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을 한다든가, 그 센가쿠 열도, 일본 측이 주장하는 센가쿠 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방의 우리 최고의 맹방 동맹과 보조를 맞춰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정말 전혀 상관없는 저기 그 아르헨티나 끝쪽에 있는 극지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논평하듯이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엔 미국의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막상 당할 때에는 아무도 어떤 동정의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탄핵당하기 직전에 오바마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오바마의 어떤 언행이, 오바마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정말 저희들 입장에선 정말 시건방진 그런 말을 미국에서 날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제가 늘 이야기 드렸지만, 대한민국 권력의 어떤 핵심에 있는 인간들에게, 그들에게는 어떠한 모종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행동을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간섭을 안 하겠구나,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탄핵 사태가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무척, 아마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단 한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을 편을 들지 않고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단 말인가, 헌법재판관들이. 도저히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생각하는 거는 종북들이 종북 세력들이, 주사파 또는 민주당 이러한 세력들이 어떤 촛불 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협적인 모습으로 위협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결국엔 그거예요. 어떤 외부의 세계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을
외부 세력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바마의 그러한 발언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외부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인식을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탄핵 사태가 그렇게 일사천리로 쉽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에 대해서 회고를 해보세요. 물론 문재인이 그 유럽에 가서 유럽연합 그때 무슨 회의인가요? 거기 G20인가 거기 가갖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메르켈도 비꼬는 듯이 이야기했고 한국의 그 어떤 권력을 그 뒤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비꼬는 그런 어떤 저희들한테 모멸적인 그런 어떤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탄핵 사태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서방 국가의 그 누구도 국가 정상이 단 한마디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법으로 움직여야 되고 법치로서 모든 게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위정자와 썩어빠진 권력 집단들이 다 야합을 해서 박근혜가 싫긴 싫었겠죠. 왜?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을 많이 한 건 사실이거든요.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피곤해지고 결국엔 개혁이라는 건 뭐예요? 기득권에게 그 상당히 기울어져 있던 그러한 어떤 이익을 결국엔 빼앗아서 사회로 이렇게 다시 환원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당하다 보니까 특히 제일 크게 그것에 대해서 반발했던 집단이 언론이죠. 김영란법 때문에 언론이 굉장히 피곤해졌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건 당연한 건데 기자들 같은 경우 그런 말을 하고 다녔었죠.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돈을 벌기에 월급은 그대로 자기가 받은 월급은 그대로 집에 갖다 주고 그러면서도 집을 사요. 자기가 받은 돈을 월급을 집에다 갖다 준다라는 게 아니라 월급은 그대로 저축을 한대요. 기자들이 예전에 월급은 그대로 저축을 하고 그 저축한 돈으로 집을 사거나 뭐 재산을 증식했겠지. 아니 그런데 생활은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들한테 어떤 권력 집단으로서의 어떤 언론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잃게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언론 역시도 완벽하게 야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띄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그 핵심 가장 큰 거대한 어떤 흐름에 힘을 실어줬던 거는 결국엔 서방으로 대표되는 오바마의 그 한마디. 박근혜는 뭐 하야 하라. 이러한 한마디에 결국엔 모든 것이 나가 떨어진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엔 나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는 이해를 하시죠?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빠는 당신들이 빠예요. 저는 빠 아니거든요. 저는 빠가 아니고 다만 지금 현재로서 가장 우파에게 도움이 되고 우파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것 뿐이에요. 이 사람 잘못하면 언제든지 비판하고 언제든지 또 비판하다가 그보다 더 잘못돼서 잘못 나가면 버릴 준비 돼 있어요. 당신들이나 빠짓 그만해요. 예, 잠시 이상한 분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 해갖고 제가 좀 말을 높였습니다.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엔 그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결국에는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거는 대한민국 내의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의 어떤 그런 바람이나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 또 하나의 실례를 드릴게요. 14일, 4일이구나, 4일. 이제 오늘은 또 하룻밤이 지나서 9일인데 4일날 11월 4일날 여러분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1월 4일날 사우디에서 취니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사우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사우디에서 있었던 일을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 아시아를 그 순방 중인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사우디아라비아 실세 7일날 사우디아라비아 실세 왕세자예요. 무함마드 빈살만이라는 애가 주도하는 무함마드 빈살만은 32살이거든요. 무함마드 빈살만이 대규모 숙청을 거의 뭐 기습적으로 해버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숙청을 했냐 하면 자기의 형제들, 그러니까 친형제는 아니고 이제 배다른 그런 어떤 형제들이나 사촌 형제들. 다시 말해서 사우디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다 왕자입니다. 이 왕자들을 죄다 순식간에 부패 혐의로 그 사촌형인 무타입 빈 압둘라 국가보위부 장관 등 국가보위부 장관 실세예요. 반정부 성향의 전현직 장관과 종교인 등을 수십 명을 체포하는 그런 어떤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한 거예요. 트위터에다가 나는 살만 아우디 국왕과 빈살만 왕세자를 매우 신뢰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 즉 여기서 그들은 체포된 왕자들이죠. 그들은 수년간 조잡한 방법으로 그들 나라를 쥐어짜서 이익을 챙겼다라는 그 트위터를 이렇게 날렸어요. 그리고 백악관도 성명에서 사우디 국왕과 왕세자는 테러 자금줄을 끊고 극단적 사상을 척결해 사우디를 온건한 나라로 재건하려 한다면서 사우디 국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그냥 쉽게 일어났던 것은 아니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아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요. 그 백악관의 한 그 인사하고 비밀리에 사우디를 방문했었어요. 예? 방문을 해서 빈살만 아까 그 시니쿠테타를 주도했던 그 왕자 있죠. 빈살만과 며칠 동안 새벽에 만나 새벽에 밤늦게까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에서 아마 사우디의 어떤 지금 현재 나타났던 그런 어떤 그 친위 쿠데타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아주 우세한 거죠. 지금 이 체포된 그 사우디 왕자들은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호텔 리츠칼튼에 감금돼 있다고 하고요. 이건 뉴욕 타임즈 기사예요. 그 리야드에 있는 5성급 호텔인 리츠칼튼에 감금돼 있고, 이 호텔은 평소에 왕실 유력 가문 왕자들과 공주들 그리고 국빈 방문한 국가 원수들이 드나들던 곳이고요. 근데 이제 이곳이 그 순식간에 감옥으로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사우디의 실세 왕자들, 권력을 쥐고 있던 왕자들을 죄다 잡아갖고 지금 호텔에 감금하고 그리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유명했던 그 사우디 왕자 있죠? 예? 중동의 위런 버핏이라고 불렸던 애 있잖아요. 뻑하면 대한민국의 누구도 막 그 사기꾼 비슷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람 이름을 많이 언급했었죠. 알 왈리드 빈 탈랄 왕자라고. 예. 킹덤 홀딩스 대표라고 하면 좀 더 알으실 거예요. 이 친구 맨날 비행기 타고 찍는 사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트위터로 진짜 그 열날이 비판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알 왈리드 빈탈날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신랄하게 비판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바로 그냥 트위터로 그 친구에 대해서 정말 조롱조로 또 트위터를 날렸었죠.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깨갱했었던 그 친구예요. 그 친구도 지금 그 호텔에서 호텔 복도 같은 데서 매트리스 깔고 자고 있다. 지금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 호텔에서 매트리스 깔고 자고 있대요, 바닥에서. 그럼 뭔 말이겠어요? 조사받고 있다는 얘기죠? 예.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저런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그 어떤 세계를 이끌어가는 저런 패권 국가의 수장은요, 저런 사람의 행동 하나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 외의 국가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바마의 그 미국에서의 그 한마디, 저는 반드시 그 한마디 때문만이라고는 보진 않죠. 물론 그 밑에서 거기서 그 정도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저는 대한민국 내에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을 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 있던 미국 대사가 누구죠? 대한민국에서 탄핵 사태가 이렇게 벌어질 때 대한민국에 있었던 대사가 누구의 측근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 오바마의 최측근이거든요. 오바마가 아주 신뢰하던 그 친구의 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전달이 됐었을 거고요. 그 친구가 실제적으로 촛불 시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누구야? 그 김규정, 정확 이름이 맞나요? 그 좌파한테 기습당해갖고 테러 당했던 그 대사. 예? 그 대사가 촛불 그런 시위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태도를 보였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하나 그러한 모습으로 보았어도 이미 대한민국의 어떤 권력 이너서클과 미국의 그 당시에 권부에 있었던 애들은 충분히 어떤 그 교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는 뭔가 느껴지시죠? 여러분이 이제는 느껴지시죠?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언행과 트럼프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연설하는 그런 어떤 연설문 전체적인 어떤 맥락과, 네? 그리고 제가 그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대로 미국은 지금 현재로서 대한민국 절대 포기 못해요. 그리고 저는 오늘 그 트럼프가 그 연설하는 그것에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야, 저 사람은 삶의 철학, 그 자신의 삶의 철학이 원래 그랬던 거예요. 트럼프의 삶의 철학과 지금의 상황에 있어서 자기의 철학을 실천하기에 너무나도 근사한 조건이 갖춰진 것에 조건이 갖춰져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죠. 세계를 리드하는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죠, 트럼프가. 그러면 그러한 철학을 밑바탕에 깔고 있던 사람이 그러한 철학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을 맞았을 때 이거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죠. 트럼프로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조건은 그 자신의 소신과 그 자신의 철학과 그 자신의 사상과 그가 그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그 어떤 이념을 완벽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맡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연설이 정말 그 스스로가 느끼고 있던 그것 자체인 상황에서
연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자연스럽고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감성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연설로서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멋진 연설로서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결말을 지어갈게요. 트럼프의 오늘의 연설은 누구에게 경고로 들릴까요? 누구에게 경고로서 들릴까요? 네? 대한민국 좌파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그 효능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백신을 한 방 놓고 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백신을 지금 대한민국에다가 놔주고 간 거죠. 우리는 지금 몸살 감기를 어마어마하게 앓을 수 있었는데 그 정도면 다행이겠지만, 암튼 몸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백신을 한 방 맞은 거죠. 거기에다가 다시 얘기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고 있는 집단이 의지하는 축이 두 개 있죠. 하나는 어떤 그 북한 친북을 해서 북한하고 북한과 연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는 거. 또 그것을 해야지만 그들의 지지 세력에게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죠. 중국과의 어떤 연계를 해서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자신들이 대한민국에서 버텨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후려갈기는 그런 어떤 그 트럼프의 연설이었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감을 살리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연설을 함으로 인해서 당신들은 주권이 굳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위대한 나라라는 것을 연설로서 설파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에 관련된 외교가 사대적인 느낌을 가질 때 반드시 이제는 이 연설을 그럴 때마다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설을 남겨놓고 간 거죠. 그러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서 사고를 할 때 우리는 자존감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주권 국가고, 그런데 왜 우리가 중국에게 절해야 되는가를 앞으로는 이 연설을 두고두고 떠올리면서 우리가 곱씹을 거란 말입니다. 예.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한 경고였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도 좀 더 머릿속에서 지금 깔아놓고 있었던 게 제대로 지금 생각이 나지 않는가, 이렇게 그런 느낌에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이런 어떤 트럼프 연설의 하이라이트는 어떠한 영향이 가장 큰 거냐면, 아까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사우디의 예를 들고 또 탄핵 사태의 예를 들면서 그러한 것에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어떤 게 뭐냐면, 홍준표 대표가 그런 말 했었죠. 홍준표 대표가 검찰을 뭐라 그랬죠? 검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들어 누워버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것은 비단 검찰뿐만이 아니에요. 검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지금 현재 그런 기회주의 집단들은 다 똑같아요. 다 같아요. 예. 이미 미국의 어떤 의지는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정말
눈앞에서 확인한 거죠. 오늘 대한민국의 권부의 핵심 세력들이, 대한민국 권력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인간들이, 여러분, 미국의 의지를 오늘 완전히 눈앞에서 확인한 날이란 말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대한민국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라는 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더럽고 추잡한 그러한 공작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연설을 오늘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 이야기했던 것을 다 결부시키면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적어도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닥쳐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돌대가리들이 아니면 느낄 수 있겠죠? 여러분, 돌대가리들이 아니면 느낄 수 있겠죠? 앞으로 이 정권이, 이 문재인 정부가 엄청나게 가시밭길을 걷겠구나, 엄청나게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돌대가리들이 아니면 느낄 거란 말입니다. 지금 낱낱이 현실로 다가오고 이일님 저 컨디션 안 좋아요. 지금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우디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 탄핵 사태라든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아마 멀지 않아서 조만간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권력 집단들 내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곧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트럼프 대통령 연설 때 제가 했던 말이지만, 저는 오늘을 분기점으로 문재인의 레임덕을 선언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선언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시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은 곧 저희들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정권만 바뀔 것 같아도, 정권 권력이 기울어지는 것, 운동장이 좀 기울어지는 것 같은 것만 느껴도 알아서 눕는 집단들이고, 알아서 누워버리는 그런 그러한 생리가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권력 이너서클들, 여러분 안 자빠지겠습니까? 안 누워버리겠어요? 여러분 누워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누울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빠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권이 망가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브레이크도 없이 망가지는 정권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정권이 망가지는 정권들의 특징이 약간의 브레이크도 없이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어떤 지지율, 그러한 정권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잔인한 정권이죠. 잔인한 정권이, 잔인한 정권들이 그렇죠.
다시 말해서 노무현도 사람이 둘 이상 몇 명이에요? 막 두 명, 세 명 정도 막 그 연이어서 자살하고 났을 때, 그리고 나서 경제도 제대로 수습이 안 되고 그러면서 노무현 정도의 인기였으면은, 잔인하지만 않았으면은 저는 그 쉽게 그렇게 안 무너졌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모든 게 노무현 탓이다로까지는 흘러가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잘못한 게 노무현이 잔인했어요. 노무현은 TV에 나와서 일개 민간인을 잔인하게 아주 린치를 가하듯이 까버렸죠. 대우건설의 그 남산국 사장인가? 예. 그분 그거 듣자마자 그날로 자살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제금 오고 제대로 안 되고 뻘짓하고 그랬을 때 국민들의 지지는 순식간에 돌아서는 거예요. 순식간에. 왜? 내가 좀 껄렁껄렁한 애들하고 놀았을 때는 걔네가 이렇게 뭐 삥 뜯어서 뭣도 주고, 그죠? 뭣도 삥 뜯어서 나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뭐 그냥 어울려 다니면서 음담패설도 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뭐 이렇게 그 야한 뭐 저기 캠핑 같은 것도 가서 술도 마시고, 그럴 땐 좋단 말이야. 그럴 때까지는 몰라. 그냥 그 좋은 맛에 제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노는데, 모범생들 말입니다. 그 일반적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명을 잡아오더니, 어떤 사람을 하나 잡아오더니 잔인하게 패버리는 거야. 막 린치를 가하는 거야. 어? 그걸 보는 순간 본성이 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것을 목도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더 이상 얘네들하고는 놀지 못한다. 얘네들 위험한 애들이구나. 얘네들하고 놀다간 나도 망가지겠구나. 나도 맛이 가겠구나. 에? 그게 바로 노무현 정권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어나가게 했을 때 일반인이 느꼈던 그 감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경제까지 무너지면서 일말의 동정도 없는 거죠. 그냥 곤두박질 치면서 모든 게 다 노무현 탓인 거지.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은 시작된 지 얼마나 됐나요? 문정권은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제 불과 예? 이제 불과 8개월. 그런데 벌써 사람들이 둘이나 죽어나갔어요. 잔인함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고, 그 잔인함을 넘어서 자기가 그렇게 그 이야기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것도 헌신작처럼 버리는 사람이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뭐죠? 인천공항 정규직화 약속 안 지켜지고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있었죠? 원전 있잖아요. 원전 사태 벌어지면서 거기에 연계됐던 그 근로자들, 그 수없이 많은 근로자들 완전 배신감 느끼고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벌써 조건은 충족되어 가고 있어요. 인천공항 전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그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행정이. 정규직화 안 되면서 오히려 취업만 방해되고 그러는 거지. 취업도 못 시키고 애들. 눈치 보느냐고 사람은 안 뽑고. 자,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이 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트럼프의 연설이 완전히 트럼프의 연설이 핵폭탄처럼 지금 그 대한민국 주류의 어떤 머리 위에 떨어져 버렸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가 아니라, 예? 그냥 뭐 대한민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의 저 일성 하나로 지금 현재 죄다들 아마 그 정신이 혼미해지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벌써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그러한 어떻게 지금 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우파 여러분들께서는 그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욱더 굳건히 하시면서 주변 분들에게 지금의 어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가치를 설파하시고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연대를 굳건히 하시고 이러한 상황 이후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것에 대한 좀 더 그 구체적이고 면밀한 그 상황을 우리가 그려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나가는 그러한 어떤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재밌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여러분과 저희들은 그것을 보면서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나은 보수 우파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오늘 이야기한 트럼프의 이야기는 정말 보편적인 가치, 전세계 누구도 거부감이 없는, 전세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로서 자신들에게 트럼프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카운터블로를 먹인 거거든요. 정말 강력한 그러한 어떤 핵폭탄과 같은 인력을 가한 거죠. 예. 연설은 저렇게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지닌 것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누구도 거부를 할 수가 없죠. 누구도. 중국도 결국엔 중국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도 중국이라는 그 편협한 가치관, 공산당, 그리고 공산당과 더불어서 다시 부활한 유교. 중국이 진짜 골 때리는 게 뭐냐면요. 공산당 일당 독재가 시작이 되면서 나중에 공산당이 자리를 잡으니까 유교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유교를. 근데 재밌는 거는 자기들 나라에서는 유교는 이미 다 사라져 버렸어. 중국에서는 유교가 왜 사라졌죠? 문화혁명 때문에 중국에서는 유교가 완전히 말살이 됐죠. 연구가 되지도 않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전통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어갖고 골 때리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유교를 수입해 갔어요. 대한민국의 유교를 연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남아있는 퇴계 유항의 어떤 그 사상이라든가 율곡 이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했다니까요. 대한민국의 유교를. 지금 그래서 중국은 공산당과 유교가 기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국가죠. 그리고 또 유교는 공산주의하고 아주 잘 어울려요.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그런 어떤 그 종교이자 사상입니다. 박준규 대표님, 예, 저희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박준규 대표님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신 거 맞고요. 명예 회복하셔야 되고요. 석방하시길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 모든 어떤 어떤 비답해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피할 수밖에 없는 중국과 대한민국 내에 있는 권력 집단에게 어마어마한 그 보편적 가치의 권세로서 아주 대단한 일격을 가한 그러한 아주 앞으로도 좀 쉽게 나오기 힘든 그러한 명연설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또 장시간 시청해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총체적으로 그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아시겠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큰 한 3가지 정도에 있어서 중요한 그 의미를 갖는 강력한 어떤 우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또 우파 국민들에게는 우리들의 자긍심과 프라이드를 일깨워서 함부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는 그러한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중국에 대한 그것은 곧 중국에 대한 경고였고,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한 경고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내의 권력 집단에 대한 지금 현재 이 더럽고 추잡하고 정말 썩어 빠진 이 영혼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이러한 권력 집단에 대한 어마어마한 경고를 남겼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여러분 좋은 꿈 꾸시고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 제 이야기에 대해서 그 충분히 이제는 이해를 하시죠? 제가 그 여러 번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예. 어, 빠는 당신들이 빠예요. 저는 빠 아니거든요. 저는 빠가 아니고 다만 지금 현재로서 가장 우파에게 도움이 되고 우파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 잘못하면 언제든지 비판하고 언제든지 또 비판하다가 그보다 더 잘못돼서 잘못 나가면 버릴 준비 돼 있어요. 당신들이나 빠짓 그만해요. 예, 잠시 이상한 분 들어와서 그 이상한 소리 해갖고 제가 좀 말을 높였습니다.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엔 그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결국에는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거는 대한민국 내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그래서 외부에서의 어떤 그런 바람이나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그 또 하나의 실례를 드릴게요. 14일 4일이구나 4일. 이제 오늘은 또 하룻밤이 지나서 9일인데 4일날 11월 4일날 여러분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1월 4일날 사우디에서 취니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사우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사우디에서 있었던 일을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시아를 그 순방 중인 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7일날 사우디아라비아 실세 왕세자예요. 무함마드 빈살만이라는 애가 주도하는 무함마드 빈살만은 32살이거든요. 무함마드 빈살만이 대규모 숙청을 거의 뭐 기습적으로 해버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숙청을 했냐 하면 자기의 형제들, 그러니까 친형제는 아니고 이제 배다른 그런 어떤 형제들이나 사촌 형제들, 다시 말해서 사우디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다 왕자입니다. 이 왕자들을 죄다 순식간에 부패 혐의로 에 가서 유럽연합 그때 무슨 회의인가요? 거기 G20인가 거기 가갖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메르켈도 비꼬는 듯이 이야기했고 한국의 그 어떤 권력을 그 뒤바뀌는 과정에 대해서 비꼬는 그런 어떤 저희들한테 모멸적인 그런 어떤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탄핵 사태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서방 국가의 그 누구도 국가 정상이 단 한마디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단 한마디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법으로 움직여야 되고 법치로서 모든 게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위정자와 썩어빠진 권력 집단들이 다 야합을 해서 박근혜가 싫긴 싫었겠죠. 왜? 박근혜 대통령이 개혁을 많이 한 건 사실이거든요.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피곤해지고 결국엔 개혁이라는 건 뭐예요? 기득권에게 그 상당히 기울어져 있던 그러한 어떤 이익을 결국엔 빼앗아서 사회로 이렇게 다시 환원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당하다 보니까 특히 제일 크게 그것에 대해서 반발했던 집단이 언론이죠. 김영란법 때문에 언론이 굉장히 피곤해졌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건 당연한 건데 기자들 같은 경우 그런 말을 하고 당겼었죠.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돈을 벌기에 월급은 그대로 자기가 받은 월급은 그대로 집에 갖다 주고 그러면서도 집을 사요.
자기가 받은 돈을 월급을 집에다 갖다 준다라는 게 아니라 월급은 그대로 저축을 한대요. 기자들이 예전에 월급은 그대로 저축을 하고 그 저축한 돈으로 집을 사거나 뭐 재산을 증식했겠지. 아니 그런데 생활은 어떻게 하냐고. 생활은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김영란법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기들한테 그 어떤 그 권력 집단으로서의 어떤 언론이 굉장히 많은 이익을 잃게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언론 역시도 완벽하게 야합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띄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그 핵심, 가장 큰 거대한 그 어떤 흐름에 힘을 실어줬던 거는 결국엔 그 서방으로 대표되는 오바마의 그 한마디, 박근혜는 뭐 하야 하라, 이러한 한마디에 결국엔 모든 것이 나가 떨어진, 그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엔 나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열도, 그 일본 측이 주장하는 센가쿠 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방의 우리 그 최고의 맹방 동맹과 보조를 맞춰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뭐 무슨 정말 뭐 전혀 상관없는 뭐 저기 뭐 그 아르헨티나 뭐 끝쪽에 있는 뭐 극지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논평하듯이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엔 그 미국의 심기를 상당히 불편하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막상 당할 때에는 그 아무도 어떤 그 동정의 눈길을 주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탄핵당하기 직전에 오바마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오바마의 어떤 언행이. 오바마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정말 그 저희들 입장에선 정말 시건방진 그런 그 말을 미국에서 날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제가 그 늘 이야기 드렸지만 대한민국 권력의 어떤 그 핵심에 있는 인간들에게, 그들에게는 어떠한 모종의 신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행동을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간섭을 안 하겠구나.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겠다라는 이야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탄핵 사태가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무척 아마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단 한 사람도 박근혜 대통령을 편을 들지 않고 탄핵에 그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단 말인가, 헌법재판관들이. 도저히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생각하는 거는 종북들이 종북 세력들이, 주사파 또는 뭐 민주당 뭐 이러한 세력들이 어떤 그 촛불 집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협적인 모습으로 위협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결국엔 그거예요. 어떤 외부의 세계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을, 외부 세력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바마의 그러한 발언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외부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인식을 줬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탄핵 사태가 그렇게 일사천리로 쉽게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에 대해서 회고를 해보세요. 물론 문재인이 그 유럽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요전 방송에서 저녁을 늦게 먹어서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을 수 있다고, 또 졸려워서 좀 약간 좀 그 방송을 멍하게 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정말 좀 그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예. 제가 아까 해설 도중에 전체적으로 부분별로 해설을 완성시켜 놓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다 꿰어서 좀 가장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좀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안 하고 그냥 끝내버렸네요. 예, 물론 이렇게 좀 감성이 좀 이렇게 올라온 그런 영향도 있었고, 암튼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을 정말 실감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괜찮습니다. 그냥 제가 오늘 아침 일찍서부터 움직였는데, 제가 뭐 생활을 하고 막 이런 동영상도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내보내고 하다 보니까 밥을 굉장히 불규칙하게 식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먹은 게 한 끼, 처음 먹은 한 끼였거든요. 뭐 돈이 없어서 그 쌀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각설하고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실 때, 탄핵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전에 국제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귀에 이렇게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이제는 다들 아시죠? 우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외교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스텝을 잘못 밟은 측면이 있었고요. 예,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을 한다든가 생각구역